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매수들 회의의 부인권 행사입니다. 부인권 행사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 또 보겠습니다. 의미와 중요성. 부인권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제인이 행하는 권리로 법 391조에 있습니다. 일탈재산 회복 외에 배당재원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고의부인, 위기부인, 본지부인이라고 합니다. 위기부인, 비본지부인이 있고 무상부인이 있습니다. 고의부인은 행위 시기는 실질적 위기 시기에 행해진 거고요. 위기부인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위기부인에서 비본지부인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 또 그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입니다. 친족. 무상부인,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 그 전 1년 이내는 특수관계인입니다. 고의부인이 대상행위는 사행위하고 플러스 편파행위입니다. 위기부인, 본지부인은 의무 있는 행위, 의무 있는 편파행위 플러스 사행위입니다. 본지라는 거는 원래 채무의 그 뜻에 따라 이행하는 걸 본지라고 합니다. 본지, 본래의 취지대로.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돈을 갚아야 되는데 8월 14일 날 미리 갚는 겁니다. 7월 14일 날. 일종의 이제 약간 좀 짜고 아니면 내가 어차피 8월 15일 정도 되면 큰 위기가 오니까 한 달 전에 미리 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런 경우에 이제 본지에 벗어나서 그게 이제 비본지 행위입니다. 의무 없는 편파행위고요. 의무 있는 편파행위는 뭐냐면 원래 8월 15일 날 갚기로 했는데 8월 15일 날 갚은 거예요. 갚을 시기도 맞습니다. 그렇죠? 의무 있는 편파행위.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급정지 있은 후에 하면은 위기부인으로 의무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부인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본지 부인은 뭐 쉽죠. 의무 없는 편파행위.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 대신 갚거나 갚을 시기가 아닌데도 갚거나 그런 경우죠. 무상부인은 무상행위 혹은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은 고의부인이 제한 없고요. 위기부인은 채권자입니다. 위기부인, 비본지부인도 채권자고요. 무상부인도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은 입증 책임은 고의부인의 사회이사는 관제인에게 있습니다. 위기부인이나 위기부인의 본지부인과 비본지부인은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무상부인은 불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고의부인은 상당히 관제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영역이죠. 사회의사. 물론 그 사회의사는 추정이 되죠.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 입증책임, 사회성에 대한 악의가 추정이 되죠. 악의의 수익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고의부인, 위기부인, 본지부인, 위기부인, 비본지부인, 무상부인. 통상 우리가 논하는 거는 고의부인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 판례를 보시면 유해성 관련 해가 있다. 채권자한테 해로운 행위죠. 부인의 목적은 파산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행하지 않는 행위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유해성의 존재는 부인의 성립 조각사유로서 기능하고 그 증명 책임은 부인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유해성의 부존재. 해가 없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 공급이나 영무 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 소멸 행위는 파산 채권자를 해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해성 관련이고 부당성 관련. 유해성이 파산 채권자의 책임제세를 확보 및 파산 채권자 간의 공평 실현과 관계된 것이라면 부당성의 요건은 어느 행위가 파산 채권에 유해한 행위라도
파산 채권의 이익보다는 우선하는 사회적 이익,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존권 등 헌법적 가치나 생명이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계속이라는 사회적 가치 혹은 지역사회 경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 경우에 부인이 성립 가능성을 조각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의료기관인 채무자가 진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이용하기에 리스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형식적으로 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법인 파산을 담당했는데 그분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보다 좀 어려운 그동안 도움을 받던 소액 결제 뭐 한 1,000몇만 원 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돈을 변제를 해도 되겠냐?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다른 채권자, 뭐 금융기관, 기보신보, 뭐 중진공 이런 데 몇 억씩 있으면서 1, 2천만 원 정도를 그동안 거래처의 어떤 소액 결제, 뭐 수십만 원부터 뭐 몇백만 원까지 이제 분명히 다른 채권자들한테 금융기관 채권자는 유의하죠. 근데 과연 이게 부당한가? 그쵸? 그 지역 사회, 그 지역 경제, 그 조그마한 공단 주변에서 이 기업한테 물품을 아니면 서비스를, 영무를 제공하고 그걸로 이제 소규모 영세업체를 운영하던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부인했을 때 뭔가 좀 부당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산 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했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파산 채권자가 파산 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부인권 행사가 조각하는 뭐 제가 이제 가상관제인 세미나 자료도 아마 했나요 그거?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소규모 이제 그동안 거래처의 어떤 소규모 결제, 세 번째는 뭐 근로자들이 어떤 임금을 준 경우, 조세도 마찬가지죠. 조세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그렇죠?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때 조세를 먼저 갚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게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하도급 업체한테 밀린 대금을 정산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소액 결제로 이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용역 대금, 소규모의 어떤 용역 대금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은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가 들어왔을 때 상대방은 이 유해성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당하지 않다. 그렇죠? 그 점을 이제 좀 역설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상속폭위는 어떤가요? 이 상속폭위는 이미 뭐 많이 나왔죠. 상속의 폭위는 1차적으로 비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해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행의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이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 포기 의사표시에 사행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또한 상속인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죠. 그걸 받아서 분명히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몇십억 재산을 받으면서 나한테 갚지 않으려고 상속 포기를 하고 혹시 뒷구멍으로 뒤로
다른 가족들, 형제자매들의 지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40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행이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1-29307.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판례 번호를 외워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2010마 1551, 1552. 상속의 포기는 결론적으로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행이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무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행이 대상도 아니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다. 2010마 1551, 2010마 1552. 이거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2010마 1552.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난 이혼 재산 분할 2022스 613. 그 다음에 2018라 467. 18라니까 가나다라 할 때 라, 가나다라 할 때 라입니다. 그거는 제도의 파산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항고심, 지금 대법관이 되신 서경환 부장님이 당시에 이제 재판장으로서 낸 판결인데 2018라 467. 그죠? 아마 판결은 실제 2020년쯤에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8라 467이니까 쭉 있다가 아마 2020년 4월 달에 낸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2018라 467.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관제인을 오래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참 기념비적인 판결이죠. 10마 1551 판결은 이거는 이제 저희도 관제인 간 다음에 2013년인가 14년인가 할 때 이거가 이제 나왔죠. 그때. 이 판례도 이게 사건 번호가 2010만이가 이때 나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나온 겁니다. 선고는 훨씬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0마 1551 이게 되게 유명한 판결이고요. 한 획을 걷죠.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옛날에 면책불허가로 의뢰한 게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막 논의가 됐을 때 2018라 467. 그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서 관제인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휘저으니까 뭐 그 견제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채권자 대의권의 행사가 아니다. 그죠? 2022 613. 이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환가, 파산 관제의 업무의 어떤 큰 흐름을 바꾼 세 가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관제인의 어떤 직접적인 환가 행위를 아예 스톱시킨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죠.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달아버린 거죠. 다음에 이제 상속 포기와 달리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자신이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부인 대상. 이거는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판례, 상속 포기하고 상속 협의 분할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변호사나 법무사, 상속 관련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어떤 상태를 모르고서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지점이 많죠, 가끔. 그래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서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좀 소멸시킬 수 있는데 협의 분할을 너무 많이 하죠. 아무튼 상속 포기는 사행위도 아니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닌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행위에도 해당되고 부인권 행사 대상도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똑같은 비슷한 행위 같아도 천지 차이입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공식적으로 해서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법원에 안 가고 상속인들끼리 그냥 모여 앉아서 이거는 누가 갖고 이거는 누가 갖고 이건 나는 제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법무사 불러서 등기하고 그쵸 서로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상속 협의 분할이죠. 재산 분할 협의.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이 단독 소유를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를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하는 법률행위로 사형이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상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불행사. 과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혼했으면 2년 이내에 파산 들어왔을 때 관제인이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고 뭐 한두 번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재산분할 청구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 불행사가, 그쵸, 아까 똑같죠. 상속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아요.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은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이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을 가지므로 채권자 대기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2022스 613 결정입니다. 아주 유명한 결정이죠. 이것 때문에 아주 큰 흐름이 바뀌었죠. 알겠지만 2010마 1551, 1552 2013, 14년쯤에 한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18라 467 제도입 파산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도 판결이 2020년 지금 현재 또 제도입 파산 나중에 또 강의하겠지만 정우성 판사님 제도입 파산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인 결정이 나오고 이제 실무 방침이 공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년에 나온 거 2022스 613 번호만 외워주시죠. 그러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이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 뭐 빚이 한 뭐 몇 억 있는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빌라 하나를 딸랑 줬다. 그죠? 그래서 초과 부분에 한해서는 적법한 재산이나 분할 수 있기 사형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이거 일신 전속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기권이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한 게 재산분할 청구권이죠. 상속 포기, 상속 협의 분할은 이제 정리됐고요. 그래서 그 사형에 관련해서 상속 포기, 상속 협의 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이게 사실은 가장 세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문제된다고 봐야 돼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별로 이렇게 뭐 간혹 있지만 그렇게 뭐 쟁점은 안 되고 있죠. 이 세 가지 상속 협의 분할, 상속 포기, 이혼 재산 분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련해서 386조. 그죠? 그게 이제 파산 신청 후 선고 전 사망한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정 승인 효력이 있다. 그죠? 그 관련해서 지금 뭐 소송 하나 하고 있는데, 그죠? 뭐 가끔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서히 386조 사건이 생긴다는 얘기죠. 드물드물게. 그러면 제가 뭐 농담 삼아 1000건 중에 한 건이라 그랬으니까 이제까지 한 3800건, 4000건 조금 못했지만 한 4, 5개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소송에서 얀전에 아주 세게 붙은 게 하나 있고, 최근에 이제 피고로서 소송 수임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건은 원만하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한두 건은 이제 워낙 금액이 작아서 그냥 포기했고,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쟁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